인생 후반전을 대하는 태도인 후도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새로운 영상이 아니라 월요일 삶에 대한 태도부터 토요일 책 소개까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영상들을 쭉 모아놓은 겁니다. 1시간 조금 더 될 거예요. 이걸 차분하게 들으시는 버전입니다.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듣는 버전입니다. 운동이나 걸을 때 산책하면서 편안하게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좋겠어요. 핵심 문장 3가지만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재테크로 불리려고 하는 행동보다 더 위다. 먼저 생활을 안정시켜라. 재테크는 남은 잉여 작업으로 도전해 보는 것이다. 먹고 살 것을 팽개치고 남들 주식 산다고 빚내서 배팅하는 무모한 행동을 삼가라. 뜨거웠던 여름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에게 전력을 다하고 충실하라. 자기를 내버려 두고 남의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공자. 안녕하세요. 인우도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대하는 태도, 월요일은 삶에 대한 태도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이번 주에는 시골 의사의 부자 경제학 나온 지가 좀 된 책이죠. 함께 나누고 인사이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인데요. 딱 2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부의 목표,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내 부의 기준, 목표가 어딘지 정확하게 목표를 수립하자. 2번째는 내 몸값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이다 라는 것과 노후의 자금은 수익률이 아닌 비율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긴 합니다. 재테크의 3가지 기준. 재테크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나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개념이다. 남이 얼마를 가졌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자. 이쯤에서 복잡한 셈 얘기를 접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당신이 재테크를 시작하려 한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3가지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첫째, 자신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부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부자란 더 이상 부를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재테크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의 총량이 과연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게 없어가지고 크게 2개니 3개니 4개니 이렇게들 표현을 하대요. 그러니까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을 이미 달성하고 훨씬 더 넘어섰는데도 그 양에 매몰돼서 더 높은 것만 계속 쳐다보고 경주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보죠. 이때 재테크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개념임을 명심하자. 남이 얼마를 가졌든 상관없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먼저 정하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둘째,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자산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개 사람들은 재테크라고 하면 화폐로 교환이 가능한 것들을 모으는 데만 집착한다. 그러나 자산은
통장의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고정 자산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회사의 생산성이야말로 중요한 자산 가치를 형성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안정적이고 오래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부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자산 가치로 낮은 상태로 재테크로 부자가 되려는 것보다 훨씬 윗길이다. 셋째, 은퇴 후 노후 자금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비율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자산 가치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비율의 개념으로 은퇴 후 노후 자금에 접근하도록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자. 당신이 철학적으로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다소 힘이 들겠지만 나름대로 매력적인 재테크의 향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의 기준은 10억도 20억도 아니다. 부자란 부를 늘리는 데 관심이 없으며 더 이상 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당신은 부자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아보기보다 먼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부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절대적인 나의 부의 목표를 정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한때 10년 안에 10억 모으기 10억 열풍이 불었었죠. 사실은 이 책이 유행하던 때는 그때였습니다. 벌써 10몇 년 전이죠. 근데 지금은 10억 갖고는 정말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국민은행 부자 보고서에서도 보면 현금으로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전 국민의 1%가 약간 안 되죠. 그러니까 50만 명이 조금 안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 사는 집을 빼고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다면 부자 대열에 올라섰다. 보통 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실제로 부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네요.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스스로 얼마면 부자가 되겠는지 그걸 한번 꼼꼼히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부의 총량을 정하지 않으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산다. 내 몸값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이다. 자산은 예금이나 부동산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일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능력을 높여서 몸값을 올리는 것이 자산 가치가 낮은 상태로 재테크에 목매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오늘은 2026년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핵심적인 거는 내가 얼마면 부자인가라는 기준을 갖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재테크도 좋지만 현재 내가 가진 내가 속한 분야에서 내 능력치를 끌어올려서 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도 훌륭한 재테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다름 아닌 자신에게 전력을 다하고 충실하라. 자기를 내버려 두고
남의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공자님 말씀으로 오늘 월요일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으로 이끄는 유혹은 남들도 그렇게 해서라는 말이다. 톨스토이의 말씀입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정치인들이 나쁜 행동하다가 걸리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했다. 이게 관행이었다라고 핑계를 대지요. 자기 생각과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골 의사의 부자 경제학과 한 대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금리와 시간의 본질,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중심축,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지식이 부자를 만든다. 금리는 자산 가치의 가능성을 수치로 보여주는 잣대이며 시간을 사고 파는 결과다. 즉, 시간이란 곧 돈인 것이다. 돈은 가만히 두면 가치가 떨어지고 흐르면 가치가 증가하지만 잘못 흐르면 전부 잃을 수도 있고 잘 활용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것이 돈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이다. 그러나 이자율이 건전한 산업에 투자되지 않고 절박한 이들에게 고리로 대부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돈을 빌리는 사람은 금리 이상의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고 당장 생존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는 긍정적 금융 시스템을 벗어난 자본의 착취에 해당한다. 역사 속 격변의 이면에는 항상 최악의 착취가 존재했다. 때문에 부는 허용된 수단과 건강하고 합리적인 철학 위에서 존재해야 한다. 이자율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빠른 발전 수단을 제시한다. 중세와 근대 그리고 사회주의 발전이 더뎠던 이유는 이자율을 죄악시했기 때문이며 자본주의의 발달은 이자율을 경제의 중심축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발명 중 하나이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와 시간의 본질. 금리는 자산 가치를 수치화한 잣대이고 시간을 사고 판 결과이다. 돈을 가만히 두면 가치는 떨어지고 흐름을 잘 타고 활용하면 급격히 증가한다. 두 번째,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중심축. 역사적으로 이자율을 죄악시한 사회는 발전이 더뎠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이자율이며 한 사회의 경제 행위와 인간의 투자가 결정되는 유일한 기준이다. 세 번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부자는 이자를 최우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가난한 자는 감정이나 소문, 즉 이자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갑자기 이 대목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경주 차부잣집 가훈 6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흉년이 들어서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미천인 땅을 팔아서라도 이 고개를 넘어야 된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보릿고개이죠. 그러니까 바로 부자가 내리내리 3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유는 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저리로 빌려갈 수 있도록 융통을 해주었다는 얘기죠. 헐값에 남의 전답을 사들여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렴치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약점이나 위기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지 않은 공존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정말 실천한 거죠. 요즘으로 보면은 그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거나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닥쳐서 만나는 그 경매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어쨌든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벌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실제로는 그런 일이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정당하게 허용된 게임의 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소문이나 감정, 대중의 광풍을 볼 게 아니라 금리의 흐름을 봐야 한다. 우리가 경제를 바라볼 때 이제부터는 기준 하나를 추가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 돈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부동산인가? 채권인가? 아니면 주식인가? 아니면 요즘에 또 하나 더 있죠? 코인으로 가야 하는가? 이 관점의 변화가 진짜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이끄는 유혹은 남들도 그렇게 해서라는 말이다. 톨스토이의 말이었어요. 한 번 더 되새겨 봤습니다. 단단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옷을 차려입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능력 없는 사업가가 정장으로 유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폴 그레이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2026년 8월 12일이죠. 성장에 대한 태도를 나누는 날입니다. 이번 주 계속 갑니다. 시골 의사의 부자 경제학에서 한 챕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과열된 시장에서 마지막 불꽃, 즉 상투에는 뛰어들지 마라. 상황이 불투명할 때는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라. 실패를 운으로 치부하지 말고 부자의 논리로 체질을 바꿔라. 요 근래 1년 동안 우리는 가장 변동성 높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을 보고 있죠. 특히 5월, 6월, 7월 달에 벌어진 이 급격한 변동성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부자의 논리, 빈자의 논리. 머니게임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마지막 불꽃의 화려한 유혹에 못 이겨 뒤늦게 뛰어드는 순간 머니게임은 끝난다. 결국 게임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황진이에게 무너진 지속선사처럼 마지막 불꽃의 화려한 유혹에 못 이겨 뒤늦게 뛰어드는 순간 머니게임은 끝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유형의 가장 큰 문제는
게임에 마지막에 뛰어들어서 실패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 게임이 끝나가는 시기에 게임을 배운 패자들은 게임을 시작하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락에 익숙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었지만 대부분은 대응이 느리고 사고는 경직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을 지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보통 수준 이상의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IQ가 나쁘지 않은데 노력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노력하는 부지런함이 실제로 손에 잡히지 않는 IQ보다 훨씬 더 큰 능력임을 인정해야 한다.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고 그룹의 재테크 게임은 되게 위험하다. 우리나라 사람의 약 70%가 여기에 해당한다.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그 잘못의 원인을 모르는 사람의 실패는 참담하다. 다들 게임의 마지막에 뛰어들어서 불꽃이 사라지고 나면 그제서야 게임을 이해하려고 한다.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살펴야 하는데도 대개는 상황 속에서 상황을 살피려 든다. 물론 그러는 사이에 그의 귀중한 자산은 휴지 조각이 되어 날아가고 그들이 땀 흘려 노동해서 벌어들인 소중한 재산은 부자들을 축복하는 재단의 제물로 바쳐진다. 게다가 이 유형들은 대부분 자신의 실패를 운으로 받아들인다. 성공하는 것도 운인데 말이다.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가 던져준 그물망인데도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은 갑판으로 끌어올려지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어부의 그물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공교롭게도 내가 시작한 지점이 하필 상투였어. 참 운도 없지. 하지만 이번에 실패를 해봤으니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이제 알 만큼 알게 된 거지. 그때는 참 바보 같았어. 이렇게 자신을 위로해 보지만 그들 대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비운의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판에서 벌어지는 게임에서도 이기지 못한다. 이 게임에 대한 지식은 패배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은 패배의 논리이기 때문인 거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과열된 시장에 마지막 불꽃에는 뛰어들지 마라. 남들이 다 돈을 벌었다고 하는 그 소문에 뒤늦게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미 머니게임은 끝났다. 시장이 끝물에 들어가는 것은 부자들의 수익을 위해서 내 소중한 자산을 제물로 바치는 꼴이다. 상황이 불투명할 때는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라. 대다수 실패하는 투자자들은 위험하고 복잡한 판국 한가운데서 상황을 집요하게 파악하려 든다. 시장이 불확실하거나 판도가 이상할 때는 판 밖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냉정하게 살펴보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실패를 운으로 치부하지 말고 부자의 논리로 체질을 바꿔라.
하락장에서 배운 패배의 경험을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자유하면서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내가 고수해온 어설픈 확신과 빈자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진짜 부자들이 판을 짜고 움직이는 논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요 근래에 주식시장 움직임을 보면서 참으로 느끼는 점이 많죠. 저도 정말로 많습니다. 머니게임의 마지막 불꽃, 이 말이 정말 가슴을 때리네요. 하이닉스 차트만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1년 그래프 최저가 24만 5천 원, 최고점은 298만 7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의 숫자죠. 10배거, 10배. 이 10배가 넘는 상승폭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최고점으로부터 한 달 사이에 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정말로 미친 변동성 장세였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2000, 3000 그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계속 지켜봤던 투자자들 또는 전문가들도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들 정신줄 놓고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말 그대로 엄청난 파도가 쳤던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역사상 가장 익사이팅한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머니게임의 승자는 항상 소수라는 거, 저는 이거를 정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절대 다수가 성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같이 행복하자, 같이 부자 되자, 이거는 그냥 인사말일 뿐이지 절대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즘에 로또 당첨 1등에 당첨이 되면 한 10억, 15억 정도 되나요? 대략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로또 1등 당첨되면 10억입니다. 그러면 당첨자가 제가 로또를 사본 지 하도 오래돼서 관심이 잘 모르겠으면 한 10명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10명이 100억을 가지고 10억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승자가 10명인 거죠. 승자가 10명입니다. 그런데 이 100억을 10명이 아니라 승자를 10,000명으로 늘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씩 돌아가나요? 100억을 100만 원씩 돌아가는 거죠. 100만 원씩.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바뀌나요? 그냥 친구들에게 거하게 한턱 쏘면 끝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절대 머니게임의 승자는 극소수입니다. 제가 다니는 그 커뮤니티에도 몇 군데 보면은 이 시기에 대부분 어렵다, 큰일 났다, 비상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100억대를 돌파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 짧은 그 1년 시간에 말 그대로 제대로 노려서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탔는지 또는 순수하게 운으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분명한 어떤 노력 덕분 실력이 뒷받침되었겠죠. 또 그게 계속 유지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이겠지만요. 어쨌든 누군가는 한가운데서 이 시기를 맞았고 또 누군가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수요일이고요. 폴 그레음의 명언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옷을 차려입은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능력 없는 사업가가 정장으로 유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말로 뜨거운
여름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성장하고 배우는 부두 발판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서를 가르치는 스승은 만나기 쉬우나 사람을 인도하는 스승은 만나기 어렵다. 송대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죠. 삼어강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대하는 태도, 인후도입니다. 목요일은 인간관계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는 날이라 삼어강님의 말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골 의사의 부자 경제학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챕터를 함께 나누면서 인사이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지키려는 자와 싸우려는 자,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여라, 장기 투자의 본질, 부자들의 행동 양식. 부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리스크를 감내하거나 이익을 확률적으로 보장하는 투자 방식은 철저히 배척한다.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한마디로 지키려는 자와 싸우려는 자의 입장 차이다. 부자에게 불안, 세대를 이어 지켜야 할 가문의 전통 또는 영광과 같은 것이며 자신들만의 제국으로 들어가는 황금 열쇠와 같은 것이다. 부자 3대에 없다는 옛말이 있다. 보통 이 말은 부자가 3대를 이어가는 동안 자손들이 나태해져서 자산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나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 말에 동의한다. 앞서 말한 대로 상속이 3대에 걸쳐 진행되다 보면 자산 규모가 줄어들어 결국 처음의 부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재벌가가 분화하면 그들은 각자 다시 필사적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투자를 늘려 이전 규모의 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들은 바로 이 순간부터 부자의 행동 양식을 벗어났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불안, 내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이 클 때 갖게 되는 호칭이다. 아직 그것을 더 획득하려는 노력이 크고 갈망을 넘어설 때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것의 절대량과는 상관없이 불안한 호칭으로 불리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산을 늘리기보다 지키는 데 관심이 많은 소위 말해 부자들의 행동 양식은 어떻게 다를까? 하나, 인내심이 강하며 견눈질하지 않는다. 첫째, 부자는 인내심이 강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획득하는 것에 초연하다. 즉, 주식시장의 광풍이 몰아쳐도 부동산 시장의 투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어도 부안해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적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시장에서 발을 빼고 다른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큰 수익률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벌었는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벌었는지를 더 의식하고 비교하려고 한다.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이 주식으로 혹은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져 무언가에 투자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해 있거나 곧 쇠퇴하기 직전에 마지막 화려한 기회일 때가 많다. 2.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한 손실을 싫어한다. 둘째, 부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본의 속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설령 오판으로 어쩔 수 없이 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작은 손실을 입는 것을 끔찍히 싫어한다. 따라서 이들의 투자 방식은 리스크를 감내하거나 이익을 확률적으로 보장하는 투자는 철저히 배척한다. 원래 가치 혹은 가격이란 히말라야에서 굴러내리는 눈덩이처럼 크게 부풀었다가 다시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는 것이다. 가치란 거래의 결과물이며 자산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래 행위에는 항상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고 거래 회전율이 높아지면 증권거래세, 증권거래 수수료, 중개인 운용료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단순히 주식 거래라는 행위 안에서 가격을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어느새 자신의 주머니에서 원금을 상회하는 금액이 거래 금액으로 추출되었음을 잊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가능한 한 거래 횟수를 줄이고 매입한 가격보다 오를 때까지 석 달이든 1년이든 버티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은 주식시장보다 황금성이 떨어지고 거래 빈도가 낮은 반면 부동산의 시장의 세제적 흡수 요인과 거래 비용의 비율은 주식 시장에 못지않는 수준이다. 그래서 어떤 땅이 10번 정도 손바꿈을 하면서 매번 10%씩 차익으로 땅값이 2배가 올랐다면 실제 거품 비용이 포함된 부동산 시세는 거래 비용을 누적시켜 볼 때에 최소 3배 이상의 유동성을 흡수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이 전국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부동산 사무소 있죠. 언젠가 한때 거의 수능 도전하는 수험생과 맞먹는 한 해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 40 몇만 명이 응시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제가 가끔 여의도에 자전거 타며 많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증권가 그 빌딩이 많죠. 증권회사. 장대 연봉처럼 길게 높게 서 있는 빌딩도 있고요. 그 많은 증권사 직원들, 건물 유지, 부동산 사무소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재테크가 이론적으로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거래세나 보유세가 늘어나고 정부 정책이 압력을 가할 때 얼핏 생각하면 가격이 그만큼 더 오르면 그만이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 주변에서 서성이는 유동자금은 급속도로 소진된다. 즉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시세가 2배 또는 3배가 되면 실제 그 시세가 흡수한 유동성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커지는 셈이다. 부자들은 이런 논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부자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현재의 부를 유지하는 데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선택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따른 손실은 감내할 수 있지만 거래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려고 들기 때문에 늘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대로 훔쳐보고 싶어하는 부자의 투자 습관이나 안목, 부자만의 특별한 투자 논리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부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미 축적된 부를 지키는 것이다. 자산을 늘리기보다 지키는 데 관심이 많은 부자들의 행동 양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식시장의 광풍이 몰아쳐도 부동산 시장의 투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어도 부안해동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크를 감내하거나 이익을 확률적으로 보장해주는 투자는 철저히 배척한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지키려는 자와 싸우려는 자의 차이다. 부자는 부를 늘리는 것보다 이미 완성된 자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남의 수익률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서 초연하게 행동한다. 두 번째,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아낀다. 잦은 거래로 인한 세금과 수수료, 이것이 자산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이므로 부자들은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리스크에 대한 투자를 배척한다. 세 번째, 장기 투자의 본질. 장기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현재의 부를 가장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이다. 빈자는 공격하고 부자는 방어합니다.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내야 합니다. 요즘에 정말 부동산, 주식 뜨겁습니다. 특히 이 한여름 주식시장은 대단하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공격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방어하려고 하십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경서를 가르치기는 스승은 만나기 쉬우나 사람을 인도하는 스승은 만나기 어렵다. 사마왕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을 대하는 태도 인후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한 주가 끝났고 3일 연휴가 남아있네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지성이나 비범한 통찰력, 내부 정보는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건전한 의사결정 원칙을 세우고 감정이 그 원칙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능력이다. 이번 주에는 계속 시골 의사의 부자 경제학 책과 함께 인사이트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챕터에 나눠서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재테크가요, 정말로 자산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은 혹시 본업에서 좀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을 잊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냉철히 돌아봐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공부하면서 또는 실전을 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면서 위안합니다. 본업의 게으름을 덮기 위해서 도박 같은 그 매매의 재미, 사고팔고 하는 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본업과는 다르게 재테크는 수수료와 그리고 세금, 오락내락하는 변동성 때문에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상황이 나쁘다면 연체동물처럼 미련 없이 빠져나와야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주역에 궁즉변, 변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히면 변해야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종목이나 시장 탓을 하기 전에 지금 내 삶과 본업이 막힌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본업에서 제대로 서지 못한 채로 시장 흐름에만 요행을 바란다면 자본주의의 재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돈의 흐름과 경기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내 고집보다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이 아닐까요? 막혔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진짜 나를 돌아보면서 바꿀 타이밍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테크에 대한 오해.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연체동물처럼 유연하게 수익을 낼 때는 투자하고 상황이 나쁘면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적은 수익이라도 항상 내는 것이 옳다. 재테크란 좀 과장하여 생각하면 인간이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벌어들인 자산을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인 다음에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마지막 전쟁터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라. 당신이 주식 투자를 하건 부동산 투자를 하건 혹시 그 매매 행위를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혹시 나는 살아남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기 위안을 위해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바로 공부는 괴롭지만 블랙잭은 즐겁다는 것이다. 비록 당신이 초심자의 행운으로 처음에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평가액이 당신이 번 돈의 최고치에서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그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매달립니다. 재테크란 애써 벌어들인 자산이 시간이 흐르고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는 그런 행위이고 때로는 자산을 늘리기는커녕 보험처럼 예기치 못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 일부는 자산을 지키는 것 이상의 수익을 내기도 한다. 재테크란 노동의 가치와 달라서 중간에서 새어나가는 비용들의 자산가치 증가분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몇 년째 수십 %의 수익을 내더라도 이후에 서너 번만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면 다시 본전이 되는 것이 투자다.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연체동물처럼 유연하게 수익을 낼 때는 투자하고 상황이 나쁘면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한다. 다음 챕터입니다. 변화를 이해하라. 주역 개사전에는 궁즉변, 변즉 통, 통즉 구라는 말이 나온다. 다하면,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지속된다는 의미다. 주역은 변화에 대한 책이다. 변화는 역설적으로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도 변하지 않는 지고지선의 이치다. 공자가 책을 묶은 가죽끈이 7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읽었다고 하는 주역의 근본 이치는 어떤 일이 막히거든, 즉 뜻대로 되지 않거나 그것이 한계에 이르면 변화하고, 변화하면 통하게 되며, 통하면 영원하다는 궁즉변의 이치를 설명하는 통변론이다. 주역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달이 차면 이질어지고 해가 중천에 이르면 기울게 되는데 사물의 이치야 말에 무엇하겠는가. 그것이 다음에도 변하지 않으면 소멸할 것이요, 막혔다고 여겨지면 변화하는 것이 서로 통하게 하여 영원할 것이다. 이렇듯 주역은 철저한 부정에서 긍정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야기한다. 지금 막혔다는 생각이 든다면 즉시 변화를 모색하되 그 변화의 시점은 반드시 해가 중천에 이를 때가 되어야 한다. 아직 아침도 오지 않은 여명기에 햇살이 더디다고 석양을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해가 중천에 떠 있다고 어둠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무모한 일이다. 성공을 꿈꾼다면 철저한 자기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지금 자신이 막혀 있다고 여겨지면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매너리즘이다. 요즘 화두가 된 블루오션 역시 막히면 변화라는 이치와 같다. 지금 당신이 막혀 있다면 무엇이 변해야 할지를 생각하라. 단, 당신의 변화는 막힘에 대한 부정이지 도피를 위한 변명이어서는 곤란하다. 지금 당신이 막힌 이유가 나태함이라면 성실을, 자만이라면 근면을, 부족함이라면 단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부정이 전제되지 않는 변화는 도피일 따름이다. 주변에서 성실히 살았음에도 여의치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사실 그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열심히 산다는 이유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변화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란 근면과 성실화에 버금가는 중요한 덕목이다. 스스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막혔다고 여겨지거든 변화하라. 이는 재테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막히지 않았다면 나아가야 하고, 막힌다면
그것의 원인을 자기 중심에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의 처지가 공공한 것이 단지 재테크가 여의치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실제로 자기 본업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재테크에서 성공을 거두기란 더더욱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부분적인 문제라 여겨지거든 그 안에서 다시 변해야 한다. 종목 선택을 잘못해서 주식 투자가 막히거나 업자의 말만 듣고 잘못 산 부동산에서 막혔다면 그것을 통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그 방법은 오로지 변화를 잇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다. 돈의 흐름도 삶처럼 끊임없이 변한다. 경기도 순환하고 유동성도 변화한다. 이 변화의 흐름을 잊지 못하고 단지 현재의 흐름만 믿고 안주하면 반드시 그르치게 된다. 그러나 그 변화를 주시하고 상대가 변하면 반드시 먼저 변화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통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통변론이 가르치는 궁극의 이치다. 살아남으려면 변화하라. 막히면 막힐수록,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 많이 변화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죽을 만큼 정진하라. 책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도피성으로 재테크에 뛰어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는 본업에서의 노력 부족을 덮거나 매매에 도박적 재미를 느끼기 위한 자기 이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연체동물과 같은 유연함입니다. 투자 수익은 비용과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언제든지 상쇄될 수 있으므로 상황이 나쁠 때는 유연하게 빠져나올 줄 아는 것이 자기 자산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궁즉변, 궁하면 변해라 라고 하는 원칙과 본업을 우선해야 합니다. 막히면 먼저 자기 자신의 본업을 성찰하고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읽어내고 본업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재테크의 성공도 어렵다고 합니다. 좀 오늘 내용이 길었네요. 오늘은 2026년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벤저민 그레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지성이나 비범한 통찰력, 내부 정보는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건전한 의사결정 원칙을 세우고 감정이 그 원칙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능력이다. 남은 금요일 밤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을 꿈꾸거든 원칙을 지켜라. 성공을 꿈꾸거든 인의애지를 마음에 새겨두라. 성공을 꿈꾸거든 내 가족, 이웃 동료에게 최선을 다하라. 성공을 위해 원칙을 부수고 타인을 핍박하고 교만해지고 도둑질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면 그것을 스스로 밀쳐버리는 용기를 내어 바른 길을 가라. 비록 그 길이 멀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라. 그리하면 당신은 뜻을 이룰 수 있다. 심지어 당신이 도둑질을 한다고 해도 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을 대하는 태도 인후도입니다. 토요일은 책 소개하는 날이죠. 이번 주에 함께 쭉 다루었던 부자 경제학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 기억했으면 하는 문장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오른쪽 버전이에요. 이제 처음에 나온 책이죠. 이 책이 처음에 발간된 것은 2006년 7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책이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2008년 10월 30일 출간된 버전이네요. 95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몇십만 부, 아마 총 합치면 100만 부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많이 판매가 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게 현재 판매가 되고, 좌측에게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고, 이거는 2011년 10월 10일 날 새롭게 발매가 된 책입니다. 안에 내용은 똑같고요. 우측에 약간 추가된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혹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2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재테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나아가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통찰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크게 변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테크 서적의 한 고전으로 남을 만한 책이어서 저는 오랫동안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몇 번 더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못했던 내용 몇 가지 다루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는 기준. 자, 세 가지를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넘어선 장식으로서의 부, 이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대를 관통하는 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자는 권력이자 독배가 될 수도 있는 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쭉 내용을 함께 해보시면은 뭔가 얻을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설프게 알고 가지면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미련이 더 괴롭고 힘들게 한다. 성공을 꿈꾸거든 쓸데없는 것들은 모두 버리고 통찰력을 키우라. 한 가지 이치를 깨달으면 다른 이치를 여는 눈은 저절로 열린다. 누군가 당신을 부추기면 그가 공격하다는 뜻이고, 누가 갑자기 말이 많아지면 그것은 당신에게 감출 것이 있다는 뜻이며, 누가 갑자기 집을 팔면 그가 떠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먼저 세우지 말고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손해를 먼저 점검하고 당신이 실패하였을 때 그것에 절망하기보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능한 일이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사물이 보여주는 것보다 그것의 이면을 동시에 파악하는 능력을 먼저 키워라. 통찰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스스로를 일깨우고 스스로를 개발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통찰이다. 진정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결단코 전문가는 없다. 여기까지는 한 챕터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군데군데 있는 내용을 단락별로 몇 가지 문장을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투자를 꿈꾸는 3단계, 1단계의 부, 일용할 양식을 위한 부, 이거를 정의를 하는 걸 보면 나와 내 가족이 이용할 양식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수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 상태로 나이가 들거나 은퇴를 하거나 혹은 실직이나 불의의 사고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도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부이죠. 2단계에서 부, 이룰 수 있으면 좋지만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삶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부입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준비, 즉 1단계를 위한 부를 끝낸 당신이 가져야 할 부에 대한 철학이다.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투쟁하는 자와 잉여를 위해 투쟁하는 자와 갈망과 의지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1단계의 부는 생존이지만 장식으로서의 부는 말 그대로 장식이기 때문이다. 3단계의 부, 권력이자 독배가 될 수도 있는 부 수준입니다. 흔히 말하는 재벌급에 해당하는 부이다. 독배가 되기도 한다. 돈이 아니라 권력이다. 시대를 대표하는 부자를 이루는 것이다. 잘못하면 그 부가 평생 당신을 노예로 부릴 것이다. 내가 부의 주인이 아니라 부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는 그 돈을 지키느라 평생 그 부의 하인이 된다. 당신이 1단계의 부를 목표로 한다면 본업과 재테크를 조화롭게 공존시키면서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재테크에 대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덜 자고 1시간 더 일하면서 스스로를 당금질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 과정만으로도 재테크의 승률을 상당히 높이는 것이다. 당신이 2단계의 부를,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죠. 장식으로서의 부를 목표로 한다면 그때는 재테크의 노하우와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스스로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차근차근 목표를 밟아 나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부자가 되려면 당신 자신의 머릿속에 주식 시세나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물결을 고민하고 그것이 보이는 순간 인생 전체를 걸고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성찰과 원칙 중심이 있는 삶. 원칙을 지켜라 이거죠. 성공을 꿈꾼다면 타협하지 않는 도덕적인 원칙과 인의예지, 이거 기본을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성찰하라. 막혔거나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외부 탓하지 말고 자기 중심에서 철저히 원인을 성찰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과 도전해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면을 파악하고 동시에 현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뒤에 감춰진 모습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기르자.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주도적인 도전. 통찰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당금질과 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자. 단계별 부와 실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단계를 나누자면 이거였어요. 생존을 위한 거, 일용할 양식을 얻는 부. 그 다음에 이윤을 노리는 부, 장식으로서의 부라고 그랬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권력으로서의 부, 거기에 맞는 그릇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치열한 본업과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특히 1단계 생존을 목표로 할 때는 재테크 요령에만 기대지 말고 남보다도 치열하게 본업과 자기 반성에 매짐하면서 승률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쭉 읽어가면서 책이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약간 현학적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금 가벼운 재테크 서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곱씹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자를 3단계로 나누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쓰신 그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리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실행력으로 실천해서 경제적인 안정 이루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